자, 그러면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은 이자율의 움직임입니다. 자, 지난 4장에서 우리가 채권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값을 보면 채권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이자율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중 이자율이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가지고 뭐 3.1%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뭔가 하면 3년 만기 국고채의 가격이 결정된 값을 보고 그게 채권의 소위 이론 가격 식이 있죠. 그 식에다가 P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식에서의 그 분모에 있는 할인율, I죠, 그죠? 이자율, 그걸 역산해 내 가지고 그걸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만기 수익률을 이 채권의 이자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이자율을 계산해내는 방법은 이제 앞에 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5장에서는 그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이야기죠. 또는 뭐 그걸 알려는 이유는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고 내리느냐라는 거죠. 이자율은 채권 가격에서 역산되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채권 가격 또는 이자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매일매일 신문에서 금융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어떻게 된다, 그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장에서는 명목 이자율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요인들이 이자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변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요인은 오르는 방향으로, 어떤 요인은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 방법은 자산 가격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식 그러면 공급보다는 수요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균형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모형상 이제 이걸 도출한 뒤에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합니다. 그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 부분에서 특히 자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채권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균형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은 또 균형 이자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또한 또 다른 사이드 채권 공급이 또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이너한 모형인데 이제 유동성 선호 모형을 볼 겁니다. 유동성 선호 모형. 이게 이제 대부자금 시장 모형. 여러분들이 거시시장에 배웠던 대부자금 시장 모형, 대부자금 모형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자금. 로너볼 펀드. 대부자금 모형 있죠,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화폐 시장과 채권 시장 간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그 모형으로, 대부자금 시장 모형으로 채권 가격 또는 채권 가격에서 나온 이자율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화폐 시장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화폐 시장과 균형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화폐 정가율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 즉 통화공급량을 줄이려는 통화정책의 방향으로 접어들었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지금 변할지 거기에 대한 예측까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채권 수요, 즉 자산 수요에 대한 요인을 먼저 본다고 했죠. 자,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 자, 어차피 뭔가 하면 채권 가격, 이자율 또는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채권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수요 요인부터 먼저 봅니다.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을 아우르는 다른 자산. 다른 자산 이야기하면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습니다. 실물 자산, 뭐 등등 온갖 자산에 대한 수요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경제주체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된 자산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자산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모크라틱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인구 구조상에 원래 뭔가 하면 젊을 때는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정려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이라든지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아주 소수고 일반적으로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하면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면 나중에 보통 보면 은퇴하기 한 5년, 10년 전이 평생 제일 부자입니다. 평생 제일 부자고. 그 다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재산이 줄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회에 진입할 때는 거의 뭐 빈주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이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재산을 뭐 살고 계시는 집이 재산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펀드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소수지만 금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죠. 금괴, 뭐 아니면 골드박,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가집니다. 자산을 가지는 거죠. 이 자산이란 소유 가능하면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걸 가지느냐? 그러니까 뭔가 저축이 있고 나의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떤 형태로 보유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거기 따라서는 이제 그걸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더 높인다. 재산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높인다. 아니면 뭔가 하면 더 이거 안전한 식으로 운영한다. 안전한 방식으로 내가 보유한다. 뭐 목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자, 그런 자산을 그러면 자, 집집마다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 자산 수요의 결정 요인. 누가 자산을 뭐 형태가 뭐든지 간에 이건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총액으로 보자. 그죠? 총액으로 봐가지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느냐. 그죠? 그 자산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재산입니다.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특정 자산이 아니라 총 자산인 거죠. 그죠? 그게 재산이죠. 각종 자산을 포함해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원. 소위 말해서 부자가 자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할 뭔가 있어야지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금도 많고 주식도 많고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서 당연한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또 자산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산 간의 문제죠. 자산 간에서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질 것이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죠. 자산별로 기대 수익률이 다 변합니다. 변하죠. 뭐 최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 4개월,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불이 났었죠. 그래서 과거 이 최고치,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고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계속 사람들의 주식을 샀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가 좀 뜸하죠. 뜸한 것이 하락세로 접어드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던 겁니다. 또
그전에는 부동산이 또 엄청나게 뜨거웠죠. 부동산이. 다들 뭔가 하면, 어떻게든 집이나 사자. 뭐 영끌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 되니까 뭔가 하면 다 돈을 빌려가지고라도 뭐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자. 라는 사람까지도 가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고용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여타 자산을 대비한 그 자산의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 이 또한 자산 수요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런 자산을 더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수록 그런 자산을 덜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은행 예금은 다 뒤도 안 돌아봤죠.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갑자기 은행으로 돈이 싹 쏟아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은행 이자율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 저 부동산 또 이제는 거품이구나.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뭔가 이게 거꾸라져 가지고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또 뭔가 하면 옛날에는 그때도 보죠. 수익률이 낮던 은행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 이야기는 기대 수익률이 이제는 은행 예금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은행 예금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설마 은행 예금이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아마 부동산이 뭔가 평균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나온 거죠. 은행은 안전하죠. 은행은 마이너스는 없어요. 플러스죠. 지금은 뭔가 하면 이게 방향을 모르겠다.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한 플러스를 선호하는 거죠. 안전한 플러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은행이 더 높아졌다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행으로 간 거죠. 뭐 일부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아니면 부동산을 팔고 은행 예금으로 간 사람도 뭐 꽤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은행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이 또한 자산 수요에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이라는 것은 이 한쪽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방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나쁜 좋은 걸 다 포함한 불확실성입니다. 즉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변동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내한테 유리하게 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자산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변동성이 높은 거죠. 그걸 포함한 것이 위험인데 수익률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로서 여타 자산에 대비한 그 자산의 상대적 위험이다. 위험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덜 선호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위험이 높은 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리스크 러버라고 이야기하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리스크 어버스라고 합니다. 위험 기피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적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봅시다. 뭐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성은 주식이 제일 높죠. 부동산도 뭔가 가격은 변하지만 그렇게 매일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은 뭐 변동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뭐 변동금리부 예금도 있지만 뭐 그 변동금리부 예금마저도 그 이자율 변화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많은 예금은 예금 당시에 이자율이 고정됩니다. 뭐 그럼 당연히 변동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하면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자산의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갖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뭔가 그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거죠. 주식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릴 때는 기대 수익률이 주식이 확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높을 때. 위험도 높지만 위험을 보상할 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경우에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확 몰리게 되는 거죠. 몰리게 된 거.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도 가격 변동이 꽤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동산 신화를 믿죠. 소위 부동산 불패라는 것이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됐던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가격은 뭐 조금은 일시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결국은 계속 오른다. 소위 우상향 교죠. 우상향.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보너스인데, 그게 이제 그 믿음이 계속될 것이냐라는 거죠. 부동산이 그러면 왜 우상향을 계속 했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경제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장.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그러니까 뭐 일정 지역, 일부 지역, 개발되는 지역의 가격 변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가격 움직임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의 경제성장률에 조금 후행하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땅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더 늘지도 않죠. 여기다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토지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집 가격도 오르고 땅 가격도 오르는 거죠. 즉 성장률에 비례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을 덜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덜 오른다는 거죠. 과거에 뭔가 부동산 가격이 왜 불표를 이루고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경제 성장을 많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우상향교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제 굉장히 낮죠. 한 2%, 1에서 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진국하고 별 차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토지에 대한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이지만 인구도 이제 줄고 있고, 가구도 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땅,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부동산이 희망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아주 뭔가 하면 반면교사라 볼 수 있는 게 일본 케이스죠. 일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거의 동경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한 60%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본도 고도 성장기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다가 이제 그게 다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뭔가 하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삽니다. 사고 나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성장률이 떨어졌고 거의 0%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경험,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예측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뭔가 하면 3년, 5년 내에 뭔가 하면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가격은 뭔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팩터가 되는 거죠. 인구적인 팩터, 경제 성장률, 이거는 장기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그 요인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게 얼마 걸릴지 1, 2년 내에 내가 말한 대로 그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마 그런 추세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거시에서 그런 걸 배우죠. 거시 전반부는 다 고전압화 모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뭐 물가는 통화 증가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아니면 매달 데이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요인이죠. 한 3년, 5년 평균값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물가는 통화량하고 무관하게 뭔가 막 오를 수도 있고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많은 내용들이, 거시에서 배운 많은 고전압화적 그런 뭔가 하면 메인 팩터들은 장기적인 요인이고, 실제 이제 현실 경제는 단기죠. 항상 단기가 그냥 매일 매 순간이 단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 그게 이제 상당히 좌우하면서 소위 장기 균형에서 많이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데, 벗어나더라도 뭔가 하면 장기란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무슨 요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벗어났더라도 장기 요인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거시에서 배우는 이 국가 경제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결정 요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뭐 여기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수록 뭔가 하면 더 쓰는 게 편리하고 쓸 때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런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그 자산 수요가 는다. 즉 여타 자산에 대비한 그 자산의 상대적인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이 높을수록 그런 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진다. 반면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런 자산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 자, 뭐 유동성은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을 비교했다. 어디가 유동성이 높냐? 주식이 훨씬 높죠.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상장 주식. 거래소, 정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팔면 물론 이제 현금화 되는 것은 이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부동산은 팔라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이제 뭐 가격만 낮추면 뭐 팔수면 빨리 팔립니다. 빨리 팔려도 몇 달은 걸립니다. 계약 과정이 있고,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유동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높다. 그리고 금융자산 내에서도 채권을 이야기하면 채권도 뭔가 하면 어떤 국채보다는 회사채가 유동성이 낮다. 국채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뭔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데, 회사채는 뭐 특별히 유명하지 않은 회사채는 또 거래가 굉장히 뭐 드물다. 뭐 이런 정도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산별로 이런 유동성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먼저 첫 번째 재산이었죠. 자산 수요량은 재산 크기와 양의 관계에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산을 더 많이 수요한다. 플러스 관계다. 재산량과 자산은 플러스 관계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의 수요량과 여타 자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 두 번째가 기대 수익률이었죠.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높은 자산일수록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버는 자산을 더 좋아하겠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자산을 더 선호하니까 이런 수요가 는다. 즉, 이 기대 수익률도 자산 수요량과 양의 관계. 그 다음 음의 관계는 요거 세 번째 하나입니다. 위험이죠, 그죠? 자산 수요량은 여타 자산에 대비한 상대적인 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런 자산을 기피한다 하는 거죠. 위험이 낮은 자산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서 딱 이야기는 중요한 과정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학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입니다. 이게 충족 안 되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자산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거는 싫어하고 높은 것보다는 낮은 걸 좋아한다. 위험도가 높은 것은 더 수요가 준다라는 이야기죠. 기대 수익률이 같은 자산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다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수요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러면 주식은 덜 수요하고 뭐 은행예금을 더 수요한다. 그래서 이건 음의 관계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유동성이죠. 뭐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자산 수요량도 물론 당연히 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표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재산 기대 수익률 위험 유동성이죠. 여기서
변수의 변화, 재산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방향이거든요. 재산이 요 변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일반적인 자산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늘어나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면 또한 그 자산에 대한 수요랑 또 늘어나고, 반면 그 자산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아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그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 뭐 앞에 이야기 그대로 지금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자산 수요 이론,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채권 수요에 대해서도 물론 다 나중에 보면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다시 다 설명합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채권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들어가보죠. 채권 가격은 당연히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채권 균형 가격이 결정되겠죠. 자, 채권의 수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음의 관계다. 자, 뭐 그냥 우리 그 경제학에서 배우는 뭐 가장 일반적인 수요 공급 식입니다. 상품 시가 모든 상품들의 수요 공급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한 그래프죠. 동일한데 이제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금융 상품인 채권이다 라는 거죠. 그것도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뭔가 가격이 높으면, 비싸면 수요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직축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 수직축이 왜 복잡하냐? 이 굉장히 복잡한 숫자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 수직축에다가 가격과 이자를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뭐 가격은 뭐 밑이 0이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채권 이게 1000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짜리 채권이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액면가가 $1000짜리 채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면가가 $1000만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그런 채권 가격은 뭐 비싸면 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할인돼 가지고 한 9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뭐 거래가 될 겁니다. 자, 그거죠. 액면가가 1000만원짜리,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액면가가 1000만원짜리 채권이다. 아니면 $1000짜리 채권이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000가 됐다. 1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I가 0인 경우입니다. 만기 수익률이 0인 거죠. 만기 수익률이 0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이게 나왔죠? 액면가하고 가격이 같다. 액면가하고 가격이 같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 실제 쿠폰의 레이트가 시중이자라고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고, 뭐, 그거 뺍시다. 빼고, 자, 어쨌든 A메이커가 1000짜리 채권이다. 그 가격이 100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할인채로 생각합시다. 할인채로 생각해야지 쿠폰이 없어가지고 계산하기 편하죠. 할인채라 그러면 쿠폰이 없으니까 바로 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하면 그 액면가가 1000짜리 채권이 $1000에 거래됐다. 라면 그 채권의 이자율이 0이 는 겁니다. 만기 수익률이 0이죠. 만기 수익률이 0입니다. 0이고. 그 다음 만약에 $950에 거래됐다. $950에 거래됐다 그러면 그때는 만기 수익률이 5.3%가 나옵니다. 물론 1000에서 여기 50이니까 차이 50이지만 그게 그걸로 봐가지고는 달리로 봐가지고는 5%라고 보이지만 그 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그 I는 5.3이 나옵니다. 5.3이 나오고 그 다음에 $900에 거래됐다.
$900에 거래됐다 그러면 그때는 만기 수익률이 11.1%가 나옵니다. 11.1%가 나오고 850에 거래됐다 그러면 17.8%, 800에 거래됐다 그러면 25%, 750에 거래됐다 그러면 33%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이 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역수다. 그죠? 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왼편에 P, 채권 가격이 되어 있고, 는,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뭔가 하면 그 페이스 밸류에다가 1,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어 있죠. 분모의 I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I가 클수록 P는 적어지는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P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기 수익률 I가 떨어질수록 P는 떨어지고, 반대로 만기 수익률 I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수다라는 것을 이 축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죠. 숫자 예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봄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가 이자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까지 같이 관찰해 보라라는 겁니다. 같이 이해해 보라라는 차원에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일반적인 수요 공급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수요량은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는 늘어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게 되고, 반면에 공급도 이것도 일반적인 상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채권의 공급은 국가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기업이 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채권을 만들어서 이제 뭐 돈을 조달하죠. 그럼 그 채권의 공급도 채권 가격이 높으면 돈 많이 받으니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채권 가격이 이제 낮다 그러면 이거 팔아봐야지 뭐 나중에 돈이 안 되니까 뭔가 하면 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도 채권 공급도 채권 가격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이 주는 그런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수요, 채권의 공급, 다른 조건에 입각할 때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하는 양의 관계, 우상향의 관계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채권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뭐 단지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공급하고 다른 것은 이 부분에서 가격을 다시 또 이자율로 같이 해석해낸다 정도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에서 균형이 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 이 균형이 되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 즉 P가 850일 때는 공급량이 이만큼이고 또 수용량은 또 이만큼이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가 균형이다. 그래서 이 $1000짜리 아니면 1000만원짜리 채권인데 이게 850만원 또는 850달러에 팔렸다.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역산을 해보면 시중 이자율이 17.6%를 의미한다. 그렇죠. 물론 엄청나게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 용어로 뭐 이렇게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잘 형성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다. 이게 이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뭐 대시가 메커니즘을 설명한 겁니다. 자, 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시장 균형은 어떤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려는 것과 팔려는 수량이 일치할 때 발생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BD, 반드, 채권 본드죠, 그죠? 본드의 디맨드하고 수요가 일치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균형 가격 가지고 쉽게 집어넣으면 역산으로 만기 수익률이 계산되고, 그 만기 수익률이 균형 이자율이 되죠. 그리고 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균형보다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뭐 서로 살라고 하면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서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죠.
못 사는 사람은 서로 살라고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다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채권의 공급이 더 많다 그러면 안 팔리고 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팔라 그러면 할인해서 깎아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채권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균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의 가격 압력에 따라서 이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다. 균형 가격, 또 여기서 균형 이자율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이 내용은 그냥 경제학의 베이식 이야기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뭐, 비교 정태 분석 또는 이제 채권 시장의 결정 요인,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 또는 이자율의 결정 요인에 대해 보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 요인을 보면 아까 이미 4가지를 이야기했죠. 재산, 기대 수익률, 위험, 유동성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일반적인 자산보다는 좀 다른 그러나 금융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일반적인 모든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공통적인 요인입니다. 공통적인 요인인데 여기에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개는 그 요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알고 있죠. 아까 말로서도 사인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서도 뭔가 정리해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공급 수요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의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변화가 없더라도 다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죠.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실제 그 절대적인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 있더라도 다른 채권이나 다른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요즘 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그런 거죠. 뭐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안 올라도 수요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예금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오른쪽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위험이죠, 그죠? 위험이 높으면 수요가 줄지만 위험이 줄면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험이 준다는 것은 가격 변동이 더 완만해지면, 가격 변동이 덜해지면 그건 위험이 주는 거죠. 위험이 주면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높아지면 그것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채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 요인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새로 등장한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채권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실질 기대 수익률입니다. 실질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대 수익률은 실질 기대 수익률은 소위 채권의 뭔가 하면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는 거죠. 빼야 되는데 빼는 값이 더 늘어난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더 많이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대 수익률이 실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채권은 이제는 별로 재미없는, 옛날보다는 덜 수익성을 낳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라고 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수요가 줄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요가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자,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또 한 번 더 설명하죠. 한 번 더 설명하는데 5개별로 다시 설명하는데, 재산이 는다 그러면 채권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채권을 할 것이고, 예상 이자율,
수익률이 높아진다. 예상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거 좀 다른 건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상 이자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이제 장기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채에 대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퍼졌다. 그죠?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예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퍼지면 단기채는 반응을 안 해요. 단기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최근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당장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이자율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거죠. 중간에 환매할 이유가 없는 채권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할인채라든지 1년 만기 1년 미만 채권의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부여하는 채권일수록 그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죠.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기 수익률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수익률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미래에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떨어진 물건을 왜 사요? 안 사죠, 그죠? 오르는 물건을 사야지. 그리고 그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이고 뜨고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싶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뭔가 하면 장기채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장기채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장기채에서 계산된 만기 수익률이 오르는 거죠. 즉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소위 어떻게 봐서는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면 바로 올라버립니다.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버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행동해버리면 미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예상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예상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각 채권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주로 장기채 중심이지만 수요는 줄어든다는 거죠. 즉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주는 겁니다. 수요가 준다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것도 뭔가 하면 실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실질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채권은 더 이상 재미있는 투자가 아니구나. 수익성이 옛날보다는 떨어지구나. 그러면 그런 데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이나 실물로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금융자산에서 보통 실물자산으로 투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by definition 그게 물가하고 똑같이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다른 자산에 대한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그거는 변동이 심하면 그때는 수요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 예외적으로 뭔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더라도 많이 오르는 그런 걸 있는 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나는 오를 때를 잘 찾을 수 있다. 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과신이죠. 자기 과신 하에 그런 가격 변동이 심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수고 일반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그 다음 유동성이죠. 그죠? 유동성이 높을수록 뭔가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좋아하죠. 그러면 그런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각 요인에 따라 가지고 채권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5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 채권의 공급을 봅시다. 공급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공급에서도. 그럼 공급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느냐를 보면 뭐 여러 개 있지만 여기는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자, 투자 기회의 예상 수익성. 제일 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입니다. 경기.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으로 돈 빌리면 빌린 기업들이 뭔가 하면 그 돈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잘 갚을 수 있는 거죠. 투자 기회의 이상 수익성. 이게 뭔가 하면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 이제 슬슬 리세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기가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빴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통화 정책 때문에 경기가 또 나빠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스플라이 샥에다가 통화 공급 감소 뭐 이런 거죠.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투자 기회의 예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경기 요인. 즉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확장 기회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일어난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뭐 투자할 기회가 많아지죠.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업 부분이죠. 기업 부분에서 채권에 대한 수급이 결정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 경기 요인입니다. 경기 요인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요 요인으로 새로 등장했는데, 이거는 공급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내가 파는 물건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채권을 공급하느냐 그러면 물건 만들어 파는 실물 부분에서 채권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실물 부분에서 경기가 좋아서 물건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구마구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럼 공장을 더 짓고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대사회에서의 아주 비극적인 요인입니다. 정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데 선진국 병이죠.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가장 채권 시장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다라는 거죠. 국가들의 빚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많을수록 이 재정 적자라는 것은 어떻게 낼 수 있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내는 겁니다. 적자가 커졌다는 말은 적자가 커지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커졌다는 말은 바로 채권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재정 적자가 공급 곡선이 바로 늘어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바로 그 요인입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거는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도 채권 뭐 이런 요인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뭐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 공급이 는다. 그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투자가 늘어나 가지고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채권 공급이 이제 이거는 이제 국채죠, 그죠? 채권 중에서 사채와 국채, 기업 회사채와 국채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 채권 공급은 두 개 합입니다. 합인데 앞에 두 개는 뭔가 하면 회사채의 공급 요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재정 적자는 이제 국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국채가 늘어나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뭐 이미 설명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투자의 수익성 또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그러면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비싸게 팔릴 것이다. 그럼 투자가 늘어나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기업들이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빌리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 적자가 커진다.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적자만큼이 채권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적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채권의 공급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각각의 요인이 채권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걸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예.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채권의 균형 가격 변화하고 그 다음에 경기 변화에 따른 채권의 균형 변화, 균형 가격 변화 이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 자, 이거는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죠. 자, 변화 이전의 상태는 이 하늘색 선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1점이다. 1점에서 현재 채권 가격이 P1이다. 자,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 기대가 아니라 뭔가 하면 실제 뭔가 하면 이 발표되는 인플레이션도 오르죠. 오르고. 그게 계속 오를 것이라는 뭔가 하면 예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그 예상도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스플라이 체인 때문이다. 요인은 여러 개 됩니다. 스플라이 체인 때문이다. 저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일하러 못 나오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스플라이 하는 쪽이 잘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자,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스플라이 체인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를 일으킨 것이 미국 LA 롱비치 항구입니다. 미국 LA하고 롱비치 항구죠. 그 항구에 지금은 조금 낮은지 몰라도 하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뭔가 하면 100척 이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역하기 위해 3달을 기다려요. 길 때는 3달을 기다렸습니다. 좀 기다리면 그게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자,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 배가 뭔가 하면 여기 아시아에서 쭉 돌아가지고 물건 다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가면 한 20일 정도 하면 갑니다. 가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돌아오면 20일.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하면 한 턴입니다. 배 한 척이 뭔가 한 50일 정도 하면 한 바퀴 다 돕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거기 가가 지금은 바로 못 내리고 3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3달이라 그러면 100일입니다. 50일하면 한 턴인데 이제 한 턴 도는 게 뭔가 하면 1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실어내려고 그러면 배가 3배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배들이 뭔가 하면 물건을 못 실어 그 앞에서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실을 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가격이 화물 비용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3배, 4배 정도 오른 거죠. 운송 시간이 3배 느니까 가격이 3배 오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화물 운송하는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3배, 4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지금 제때 안 오고, 그 다음에 물건 운송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뭔가 모든 물건 가격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물건도 없고, 물건 가격도 오르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게 별로 없는데, 제일 심한 게 미국이죠. 미국 그 항구에서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뭔가 하역에서 그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 미국 전체 가게에서 물건이 모자라가지고 못 사고 가격이 오르고 이제 그런 게 다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항구에서 하역은 왜 그래? 딜레이 되느냐? 처음에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람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은 거죠.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번 코로나 걸리면 지금은 이제 한 사흘, 한 5일 정도 되지만 옛날에는 한 2주 정도 격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르륵 나오니까 뭔가 하면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하역 양이 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밤새 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게 노조가 강해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8시간만, 24시간 중에서 8시간만 돌린 겁니다. 돌리고 일한 사람은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하용량이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까지 개입해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24시간으로 돌린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더 못 늘려요. 노조가 세기 때문에. 대신에 뭔가 하면 오퍼레이션은 24시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역 양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뭐 옛날하고 비슷한 정도로 갔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역된 게 트레일러로 실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가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 또. 트럭 기사들이. 기사들이 뭔가 뻔히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기사가 뭔가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만 내려도 전역에다 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계속 딜레이 되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러고 여행도 못 가고 못 돌아다니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었어요. 물건 양에 대한 수요는 더 늘고, 물건 양은 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엄청난 소위 스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생겨가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전 세계에서 뭔가 배가 더 필요하다. 그쪽으로 배를 더 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에 운송비가 다 오른 것이고, 그게 이제 스플라이 체인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 올린 하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화죠. 통화량. 그러니까 뭐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계속 취했던 거죠. 그게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즉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확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드디어 뭔가 하면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최근에는 뭐 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따라 가지고 유가 상승 이런 거죠. 그런 요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오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마저도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봅시다. 수요 곡선에 본다 그러면 채권 수요는 줄어듭니다. 채권 수요는 줄어들죠. 채권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 투자 수익률은 줄어들죠. 실질 이자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빼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이 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면 수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채권의 공급은 더 늘어납니다. 공급은 더 늘어나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잘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균형 가격은 이런 2점이 된다는 거죠. 2점이 되는데, 자, 1포인트에 비해서 2포인트는 이제 어떤 포인트냐? 확실한 것은 가격은 떨어졌다.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자율은 올랐다는 거죠. 만기 수익률은 올랐다 또는 시중 이자율은 올랐다라는 것인데, 균형 채권 양은 어떻게 되냐는 말을 못합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떤 요인이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 균형 양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두 요인 다 채권은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자율이 오른다 하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막 오르고 있죠. 올랐어요 벌써. 그러니까 통화정책 때문에 오르느냐, 양적 완화를 포기하고 이제 정책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오르느냐, 그 시작하기 전부터 올랐습니다. 그 전부터 다 올랐죠. 그 전부터 이자율이 오른 것은,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이 요인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의 이자율,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올랐고, 그래서 시중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 시장 균형 가격의 변화. 실제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쭉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란색 선이고 빨간 게 3개월 만기 재무수익 증권, 그러니까 국채, 그러니까 시중 이자율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자율이라 그러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3개월 만기 T빌 재무수익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이게 따라 가지고 이게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이게 또 떨어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없으면 이자율의 변화가 없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대부분 기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따라가지고, 뭐, 같은 방향으로 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채권의,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른다.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반대죠. 채권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채권 이자율이 올랐다는 말은 소위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앞에 그래프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걸 보였죠. 그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채권의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시중 이자율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식에서, 이런 수요 공급 식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게인데, 경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채권 시장의 변화를 봅시다.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 이자율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면 채권 가격 또는 이자율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자, 경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자율까지 가려고 그러면 먼저 채권 가격을 보고 그 다음 그걸 뭔가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죠. 경기에 따른 채권 수요 공급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채권 수요는 늘어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버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도 더 사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B1에서 B2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채권의 공급은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의 공급도 늘어납니다. 채권의 공급도 늘어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공장을 더 많이 돌리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의 공급도 늘어난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균형 채권량은 뭐 뻔하죠. 균형 채권량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채권 가격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그림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죠. 떨어진 걸로 나타나는 이유는 채권 공급이 더 많이, 채권 수요 늘어난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수요 공급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크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채권 수요 늘어난 것보다는 공급 늘어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대부분 이제 투자 변화가 경기에 가장 뭐 어떻게 봐가지고 경기 변화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요인이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채권의 공급 변화가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죠. 기업 투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채권 수요가 경기에 따라서 변화는 하지만 경기에 따라서 채권 수요가 변하는 것은 조금 적게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경기에 따라서 채권 공급은 굉장히 많이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가 확정기에는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는 거죠. 그러면 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주 요인인 거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확장에 따른 채권 시장의 반응이죠. 그럼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 2점에서 1점으로 갔다가 보면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채권 수요가 좀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투자를 확 줄이는 거죠. 그럼 채권 공급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1로 가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그때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 거죠. 오르기 때문에 이자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자,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쁘면 돈에 대한, 별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뭔가만 돈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죠?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주 경기가 나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경기가 나쁜 제일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시에는 뭔가 하면 이자율이 폭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 때 이자율이 30%를 찍었어요. 시중이자율이.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그때는 부도 리스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라 확 줄어듭니다. 금융위기 그러면 모든 기업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다 종이가 된다 라는 이 사람들의 위기감이 확 커지는 거죠. 그럼 종이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다들 팔아버립니다. 채권 수요가 이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 공급 주는 것보다 채권 수요가 더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금융위기 같은 아주 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그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위 불확실성 증가 또는 위험도 증가, 소위 공포가 퍼진 거죠. 거기에 따라 채권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도 조금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급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데이터에서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에 따른 것은 여기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봤는데 색칠된 부분이 불경기입니다. 색칠된 부분이 불경기고 후황, 불황 두 개 나온다 그러면 색칠 안 된 부분은 이제 호황기죠, 그죠? 호황인데 언뜻 탁 보면 뭔가 하면 색칠된 부분이 높고 이자리 높고 색칠 안 된 부분 다 피크에 나타나죠.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색칠된 부분에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불황이면 이자율 가격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대공황이라 그러면 아니지만 반대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황일 때는 이자율은 떨어진다. 호황일 때는 이자율이 오른다라는 거죠. 앞에서 봤죠, 그죠? 호황일 때 오른다. 호황일 때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도 뭔가 하면 색칠 안 된 부분이니까 이자율이 쭉 오릅니다. 오르는데 불황에 딱 접어드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떨어지다가 다시 호황이 접어드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불황되니까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 호황에 접어드니까 회복에 접어드니까 이자율이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 불황이 되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호황이니까 다시 이렇게 쭉 오르고 잠시 좀 쇼크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황되니까 떨어지고 호황되니까 오르고 불황되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실제 데이터들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불황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는 호황이니까 오르고 이때도 불황이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불황이 있죠. 이게 이때 불황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 다음 요 불황 2000년대 초의 불황은 소위 IT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황 거죠. 여기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에 깔렸죠.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자율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정책금리가 바닥에 높이는 이건 정책금리는 아니죠. 대표시장 이자율 3개월 T빌이 0% 거의 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이제 경제가 회복됐다. 2015년 말부터 경제가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상화 궤도로 올랐습니다. 정상화로 오르다가 19년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정상화로 지금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경기에 따른 이자율 변화, 아까 이론하고 동일한 형식이다. 그죠? 동일한 패턴의 변화를 실제 현실 데이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 가지고 채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 요인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채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또 바로 설명이 되는 거죠. 뒷부분에 남은 부분은 이제 대부 자금 시장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자율을 설명을 해볼 겁니다.